한국으로 귀화를 하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귀화 시험이 정말 어렵다고 소문이 났는데요. 도대체 왜 외국인들은 이렇게까지 한국으로 귀화를 하려고 안달이 난 것일까요? 여러분의 좋아요 버튼에 힘을 얻어 비디오를 재생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어입니다. 한국에서 산지 6해가 넘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직장 문제로 한국에 오게 되었지만 이제는 이곳이 제게 가장 편안한 곳이 되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서울의 복잡한 지하철 노선, 빠른 인터넷 속도, 어디서든 쉽게 찾을 수 있는 편의점까지. 특히 밤늦게 거리를 걸어도 안전하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제 고향 캐나다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했고 늦은 밤에는 혼자 걷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질수록 저는 점점 더 이곳이 저에게 맞는 환경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정이라는 문화가 저를 따뜻하게 감싸주었어요. 한 번은 버스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있었는데 낯선 사람이 조용히 짐을 들어주었습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마다 상인들은 이거 더 가져가라며 덤을 챙겨주었고 식당에서는 혼자 밥을 먹는 저에게 종업원이 따뜻한 말을 건네곤 했어요. 처음에는 이런 친절이 낯설었어요. 캐나다에서는 개인주의적인 문화가 강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먼저 나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작은 배려들이 당연한 듯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한국에서의 삶이 점점 더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집 앞 단골 가게에서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네는 사장님, 자주 가는 식당에서 제 취향을 기억해주는 직원들, 그리고 회사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느꼈던 끈끈한 유대감까지 저는 어느새 한국 사회 속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살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외국인이야. 비자 문제는 항상 불안 요소였습니다. 현재 취업 비자로 머물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주택을 구입하려고 해도 외국인에게는 복잡한 절차와 높은 조건이 붙었고 금융거래나 사회적 혜택을 받을 때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과 같은 일상을 공유하면서도 여전히 외국인이라는 시선을 받는다는 것이 때때로 저를 소외감 속에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진짜 한국인이 되고 싶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아왔고 이곳이 제게 가장 편안한 곳이라면 이제는 단순한 거주자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되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귀화 시험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귀화 시험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시험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파악하는 것이었어요. 한국어 능력 평가뿐만 아니라 한국 역사와 문화, 헌법까지 깊이 이해해야 했습니다. 단순히 한국에서 오래 살았다고 해서 쉽게 통과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었어요. 시험 정보를 찾아보니 예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특히 역사와 헌법 부분이 부담이었어요. 한국의 주요 역사적 사건, 독립운동가들의 이름, 법 조항까지 모두 이해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걸 다 외울 수 있을까? 혼자 공부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아 귀화 시험 준비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을 들으러 갔을 때 교실에는 다양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결혼 이민자, 유학생 출신, 그리고 저처럼 한국에 오래 살면서 국적을 취득하려는 사람들이었어요. 선생님이 교재를 펼치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몇몇 사람이 머뭇거리며 대답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지만 저는 강의 내용을 필기하면서도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걸 다 외워야 한다고? 그날 수업이 끝나고 학원에서 나오는 길, 수강생 몇 명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어 듣기는 괜찮은데 쓰기 시험이 제일 걱정이에요. 맞아요. 한자어가 많아서 단어들이 너무 어려워요. 저도 크게 공감했습니다. 한국어 쓰기 시험이 가장 큰 난관이 될 것 같았어요. 말하는 건 괜찮았지만 문장을 문법에 맞게 쓰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어요. 친구들에게도 시험 준비를 시작했다고 말했더니 다들 응원해 주었지만 동시에 걱정도 했습니다. 클레어, 너 한국어 잘하긴 하지만
시험이 쉽진 않을 거야. 특히 역사 문제가 어려울 거야. 우리도 학교 다닐 때 외우느라 고생했어. 긴장감이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진 않았어요. 하루는 공부가 너무 힘들어 잠시 카페에서 쉬고 있는데 문득 한국에서 지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지하철에서 힘들어 보이던 저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던 사람. 편의점에서 거스름 돈을 깜빡하고 나왔을 때 일부러 따라와 돈을 건네주던 점원. 그리고 시장에서 항상 덤을 챙겨주던 상인까지. 나는 한국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받았구나. 이 나라에서 따뜻한 기억들이 쌓였고 그것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나도 그만큼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다시 교재를 펼쳤습니다. 한국인이 되기 위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시험 준비를 하면서 점점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교재만 달달 외운다고 해서 진짜 한국인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단순히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 더 깊이 녹아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인의 삶을 직접 경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전통시장을 방문했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가는 곳이었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장을 보러 간 것이 아니라 상인들과 직접 대화하며 실전 한국어를 익혀보기 위해서였어요. 시장 골목을 걸으며 익숙한 가게들을 지나치자 몇몇 상인들이 저를 알아보고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 오랜만이네. 요즘 잘 지냈어? 네, 요즘 공부하고 있어요. 귀화 시험 준비 중이에요. 그러자 상인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 사람이 되려고? 와, 대단하다. 힘들 텐데 잘 준비하고 있어? 네. 한국 역사 배우는 게 어려워요. 상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도 학교 다닐 때 어려웠어. 근데 시험도 중요하지만 한국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는 게 더 중요해.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날 저는 시장을 돌며 여러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한국인의 대화 방식과 표현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 간의 정이 오가는 곳이라는 걸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다음으로 저는 노인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공동체 문화를 직접 경험해 보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어르신들은 금방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아가씨, 어디서 왔어? 캐나다에서 왔어요. 한국에서 오래 살았고 이제 한국 사람이 되고 싶어서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어르신들은 감탄하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한국을 좋아해 주니 고맙네. 근데 한국 사람이 되려면 김장도 해봐야 하는데 해봤어? 그 말을 듣고 저는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김장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자 어르신들은 직접 김장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며 저를 부엌으로 데려갔습니다. 김장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는 일이 보통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과 함께 하다 보니 금세 적응할 수 있었어요. 손에 양념을 묻히고 열심히 배추를 버무리는 저를 보며 한 어르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너 정말 한국 사람 다 됐다. 그 말 한마디가 제게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귀화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는 점점 더 한국 사회에 깊이 녹아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내가 한국을 사랑하는 것만으로 정말 한국인이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험일이 다가오면서 긴장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학원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모의 시험 문제를 반복해서 풀었어요. 한국 역사와 헌법을 공부하며 이 나라가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의 모습이 되었는지 배웠고 그 과정에서 더 깊이 한국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걱정이 많았어요. 시험 당일 시험장을 찾았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처럼 귀화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마다 진지한 표정으로 교재를 들여다보거나 혼잣말로 면접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노트 정리를 하며 긴장을 가다듬었어요. 시험은 예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듣기 시험은 무난했지만 쓰기 시험에서 막혔어요. 한국어로 논리적인 문장을 작성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문법이 맞는 걸까? 단어 선택이 이상하지 않나? 자신이 없었어요. 시간이 부족해 답안을 다 채우지도 못했습니다.
역사 시험도 만만치 않았어요. 한국의 주요 사건과 연도를 외우는데 집중했지만 문제는 단순 암기가 아니라 역사적 맥락을 이해해야 풀 수 있는 형식이었습니다. 이게 그 사건과 어떻게 연결되는 거지? 당황한 나머지 몇 문제는 제대로 답하지도 못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나오면서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다른 응시자들도 저마다 피곤한 표정으로 교실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불합격.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막상 마주하니 실망감이 컸어요. 난 정말 한국인이 될 수 있을까? 책상에 앉아 결과지를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국에서 살아온 시간이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저는 여전히 외국인이라는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캐나다에 있는 가족들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님은 처음부터 한국에서 오래 사는 것을 반대하셨어요. 외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고 걱정하셨죠. 귀화 시험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도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클레어, 혹시 너무 힘들면 돌아와도 돼. 순간 그런 선택지도 떠올랐습니다. 캐나다로 돌아가면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겠죠. 외국인이라는 벽을 느끼지도 않을 테고 굳이 시험을 치르며 한국인이 되기 위해 노력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 생각이 들자마자 한국에서 지낸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퇴근길에 친구들과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나누던 이야기, 시장에서 덤을 얹어주며 환하게 웃던 상인, 노인복지센터에서 김장을 하며 어르신들과 나눴던 따뜻한 대화들까지 나는 정말 한국을 떠날 수 있을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한국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는 이미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요. 저는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거야. 다시 도전해야 해. 시험에서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한국에서의 삶이 끝나는 건 아니니까요. 첫 번째 귀화 시험에서 낙방한 후 며칠 동안은 좀처럼 의욕이 나지 않았습니다. 책을 펴도 글자들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고 공부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부담이 느껴졌어요. 그런 저를 본 친구가 말했습니다. 너 요즘 너무 지쳐 보여. 이번 설날에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보내는 건 어때? 한국에서 명절을 맞이한 적은 많았지만 한 가족과 함께 전통적인 방식으로 보내본 적은 없었어요. 처음엔 사양하려 했지만 친구의 가족들이 환영한다는 말을 듣고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설날 당일 친구의 집에 도착하니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부모님, 형제들, 조카들까지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친구 어머니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우리 클레어 왔구나. 명절 음식 만들어 본 적 있어? 그렇게 저는 가족들과 함께 전 부치기를 시작했습니다. 동그랑땡 반죽을 빚고 계란물을 묻혀 팬 위에 올렸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어머니가 옆에서 도와주시니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이렇게 부치면 돼. 그래, 잘하네, 클레어. 이제 진짜 한국 사람 다 됐다. 어머니의 한마디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이후 가족들과 함께 차례를 지켜보며 한국 전통을 배웠어요. 세배하는 모습을 지켜보는데 친구의 조카가 갑자기 제 앞에 와서 공손히 절을 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뜻밖의 인사에 저는 당황했지만 금세 웃으며 조카에게 세뱃돈을 건넸습니다. 그날 저녁 친구 아버지가 차를 마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클레어, 넌 우리 가족이나 다름없어.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캐나다에서는 가족과의 거리감이 컸어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피가 섞이지 않아도 진심으로 받아들여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며칠 후 친구의 부모님이 김장을 하신다고 해서 저도 도와드리러 갔습니다. 김장하는 과정은 지난번 노인복지센터에서 배운 경험 덕분에 익숙했어요. 양념을 버무리는 저를 보며 이웃 어르신들이 웃으셨습니다. 이제 너 진짜 한국 사람이네. 이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단순히 한국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한국인처럼 살아가고 있구나. 이제 남은 건 한국인이 되기 위한 마지막 과정뿐이었습니다. 설날 이후 다시 마음을 다잡고 귀화 시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 번의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인지 이번에는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더 명확해졌어요. 특히 한국어 쓰기 시험과 역사 문제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자 한국인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 같이 풀어보자. 내가 쓴 문장도 봐 줄게. 역사 부분은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랑 대화하면서 이해해봐. 우리가 배운 방식이랑 비교하면 더 쉬울 거야.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한국의 역사를 단순한 시험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는 이야기로 접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정치 변화나 독립운동의 흐름 같은 내용도 단순히 연도를 암기하는 게 아니라 한국인들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또한 면접 시험을 대비해 직접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어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6해 동안 살아왔고 한국에서의 삶이 저에게 가장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친구들이 교정을 도와주면서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면접관이 왜 한국인이 되고 싶은지 물었을 때 단순히 한국이 좋아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정과 공동체 문화를 바탕으로 진심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시험이 다가올수록 긴장감이 커졌습니다. 이번에도 떨어지면 어떡하지? 아무리 준비를 열심히 해도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럴 때마다 친구들은 힘을 주었습니다. 넌 이미 한국인이야. 시험만 통과하면 돼. 그 말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시험을 하루 앞둔 날, 갑자기 몸이 안 좋아졌어요. 심한 몸살 기운이 올라왔고 온몸이 무거워졌습니다. 친구들이 약과 죽을 사다 주며 간호해줬지만 컨디션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어요. 이 상태로 시험을 볼 수 있을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단단해졌습니다. 시험 당일 더욱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부터 폭설이 내려 교통이 마비된 것이었어요. 버스는 늦어졌고 택시를 잡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이러다 시험을 못 보는 거 아니야? 다급한 마음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전통시장에서 자주 보던 상인 한 분이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클레어, 어디 가려고 그렇게 서 있어? 시험 보러 가야 하는데 길이 너무 막혀서요. 그러자 상인은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내 차 타고 가자. 너는 한국인이 될 사람이야. 끝까지 해봐. 그렇게 저는 상인의 도움을 받아 시험장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 눈 쌓인 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오늘 반드시 시험을 치를 거야.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시험장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눈이 쌓인 길을 조심스럽게 걸으며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몸은 아직 무거웠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단단했어요. 시장 상인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도착한 시험장이었기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시험장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처럼 시험을 보러 온 사람들이 조용히 자리 잡고 앉아 있었어요. 몇몇은 손을 모으고 기도하듯 눈을 감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교재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여기까지 왔어. 이제 최선을 다할 차례야.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듣기와 읽기 문제는 무난히 풀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동안 연습한 만큼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걱정되던 쓰기 시험을 마주하는 순간 손에 땀이 배었습니다. 한국의 공동체 문화와 개인주의 문화의 차이를 설명하세요. 머릿속이 잠시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곧 침착하게 펜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떠올리자. 나는 이미 알고 있어. 천천히 글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한국에서는 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서로를 돕고 챙기며 살아가는 문화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살면서 이 정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경험했던 순간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친구 집에서 함께 보낸 설날, 김장을 하며 들었던 너 이제 한국 사람 다 됐다는 말, 시장에서 상인들과 주고받은 따뜻한 대화들, 문법이 완벽하진 않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진심만큼은 담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관문, 면접이 남아 있었습니다. 면접관들은 차분한 표정으로 질문을 던졌어요. 왜 한국인이 되고 싶습니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저는 짧게 숨을 들이마신 후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단순히 직장 때문에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저는 이곳이 제게 더 자연스럽고 편안한 곳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따뜻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이곳에 사는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면접관들은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어. 이제 결과를 기다릴 뿐이야. 이제 제 운명은 결과 발표에 달려 있었습니다. 결과 발표일. 저는 새벽부터 잠을 설쳤습니다. 침대에서 뒤척이다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서울의 거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지만 오늘 제게는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이구나. 내 운명이 결정되는 날. 손끝이 떨릴 정도로 긴장한 채로 노트북을 켜고 천천히 결과 조회 버튼을 눌렀습니다. 합격. 그 순간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했습니다. 두 글자가 또렷이 화면에 떠 있었어요. 믿기지 않았어요.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진짜야. 내가 해냈어. 손으로 입을 가린 채 가만히 앉아 있다가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온갖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설렘, 귀화 시험을 준비하며 느낀 좌절, 두 번째 도전까지의 긴장감, 그리고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과 쌓아온 따뜻한 기억들까지 곧바로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 합격했어. 순식간에 단톡방이 폭발하듯 축하 메시지로 가득 찼습니다. 와, 드디어. 클레어, 너무 축하해.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네. 우리 오늘 저녁에 축하 파티하자. 한 친구는 전화를 걸어왔어요. 클레어, 정말 축하해. 울고 있는 거 아니야? 저는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응, 조금 울었어. 실감이 안 나. 이제 너랑 우리 사이에 외국인이라는 단어는 필요 없네. 넌 그냥 우리 가족이야. 그 말을 듣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친구들이 축하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떡과 전, 삼겹살까지 한가득 차려진 식탁 앞에서 친구들은 작은 케이크를 준비해 주었어요. 케이크 위에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 축하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클레어, 이제 정말 한국인이 된 기분 어때? 아직도 실감이 안 나. 하지만 너무 행복해. 친구들은 잔을 부딪히며 축하했고 저는 그 순간이 오래오래 기억될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여권을 새로 발급받으러 갔습니다. 처음으로 대한민국이라고 적힌 여권을 손에 쥐었을 때 다시 한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손으로 조심스럽게 표지를 쓸어보았어요. 이제 나도 한국인이구나. 그날 저는 전통시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처음 귀화 시험을 준비하며 시장을 돌았던 날이 떠올랐어요. 그때와 똑같은 골목을 걸으며 익숙한 상점들을 지나가는데 저를 알아본 시장 상인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클레어, 요즘 어떻게 지내? 저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 이제 한국 국적 취득했어요. 상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 아이고, 이거 축하해야겠네. 자, 오늘은 내가 특별히 덤 더 얹어줄게. 저는 활짝 웃으며 따뜻한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길을 걸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한국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한국이 나를 받아준 거였어. 이제 저는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닙니다. 저는 한국인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여권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으며 살기 좋은 나라라는 인식이 외국인에게 많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에서의 삶의 장점을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오늘의 비디오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도 쟤들 편 드는 거예요? 미국도 한통속이네요. 미국의 한 대학교, 한 유학생이 교수님의 강의 도중 책상을 박차고 일어나 소리를 지릅니다. 강의실 내부는 순식간에 조용해지고 교수님은 묵묵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인 여학생은 마치 자신이 잘못한 것 마냥 바닥을 보며 손을 꼼지락거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학생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뉴욕의 TC 예술학교에서 미디어를 전공하고 있는 소피아라고 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죠. 한국의 음악, 영화, 드라마는 물론 심지어 음식과 패션까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이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한국과 관련된 강의나 수업이 많이 개설되었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어를 배우는 클래스는 언제나 수강 신청 전쟁이에요. 저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서 신청했는데 아쉽게도 이번 학기엔 실패했어요. 그렇지만 다행히도 한국과 글로벌 시장이라는 수업은 수강 신청에 성공했답니다. 이 수업에서는 한국의 역사와 현재, 한국의 경제 발전, 그리고 문화적 파급력에 대해 배우고 한국의 장점을 글로벌 시장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토론해요. 한국이 어떻게 세계적으로 문화 강국으로 부상했는지 그 과정과 전략을 심도 있게 다룹니다. 교수님은 수업 첫날 이렇게 말하셨어요.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 각국이 주목하는 문화 강국이자 글로벌 시장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가입니다. 한국의 콘텐츠가 전 세계에 미치는 선한 영향력과 그 매력은 이제 모든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죠. 이 말에 저는 깊이 공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 역시 한국 문화에 푹 빠진 한 사람으로서 이런 수업이 정말 기대가 되었거든요. 저는 사실 K-팝을 통해 처음으로 한국 문화에 입문하게 되었어요. BTS나 블랙핑크 같은 아티스트들의 음악을 들으면서 한국의 문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 드라마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오징어 게임 같은 드라마를 정말 흥미롭게 봤어요. 이뿐만 아니라 최근엔 흑백요리사라는 한국 요리 콘텐츠도 즐기게 되었어요. 그 프로그램을 보며 한국 음식에 대한 흥미도 더 커지게 되었죠. 한국 음식은 단순히 맛있는 요리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이야기가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이런 관심 덕분에 이번 수업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컸어요. 그리고 드디어 대망의 날이 다가왔죠. 어느 날 교수님은 드디어 조별 과제를 내주셨습니다. 과제 주제는 바로 한국 영화가 세계적으로 성공한 이유라는 주제였어요. 각 팀은 한국 영화의 성공 요인에 대해서 자신들만의 자유롭고 다채로운 생각으로 발표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팀원을 꾸리는 시간이 되자 저는 곧장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 준우에게 한달음에 달려갔어요. 준우는 수업에서 유일한 한국인 유학생이었고 그만큼 영입 경쟁이 치열했어요. 평소 준우는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았죠. 아시아인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큰 키에 밝은 피부톤, 그리고 중저음의 매력적인 목소리까지 그야말로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 같은 비주얼을 갖고 있었어요. 저는 제가 한국의 컨텐츠를 사랑하고 즐기는 만큼 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싶다는 열망에 가득 찼어요. 그러기 위해선 한국인인 준우가 꼭 필요로 했죠. 절대로 외모나 목소리에 끌린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준우를 꼭 데려올 것이라는 마음으로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다른 친구들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준우를 중심으로 수많은 학생들이 모였어요. 남녀 할 것 없이 경쟁이 치열했죠. 준우는 이런 모습에 곤란해하며 누구와 팀을 이룰지 정하기 위해 가위바위보를 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심장이 쫄깃해졌어요. 이 남자 갖고 싶다라는 열망이 제 머릿속에 가득해졌고 저는 세상의 모든 신에게 소원을 이뤄달라고 빌면서 신중하게 가위바위보를 시작했죠. 한 번, 두 번,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승리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뛸 듯이 기뻤고 자연스럽게 준우에게 한국어로 고마워라고 말했습니다. 준우는 웃으며 저와 하이파이브를 했고 마침내 준우를 우리 팀으로 영입하게 되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승리감에 차올랐어요. 준우가 팀에 들어왔으니 이제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준우와 팀을 이룬 후 저는 남은 팀원들을 모으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준우와 다른 팀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준우는 저를 조장이라고 부르면서 조장의 의견에 따르겠다고 했죠. 저는 졸지에 조장이 되어서 남은 팀원을 모으러 다녔어요. 저는 먼저 경제대국인 중국에서 유학 온 류웨이에게 다가갔죠. 류웨이는 평소 중국에 대한 내용을 수업 중간중간에 발표하면서 중국인으로서의 생각을 잘 전달하는 친구였죠. 팀원으로 모집하기 위해 이야기를 나눠보니 중국 영화 산업에 대해 굉장히 자부심이 강한 친구더라고요. 저는 류웨이가 팀플에 꼭 필요한 친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저는 발리우드의 본고장인 인도에서 온 라쥐도 영입했어요. 그는 인도의 발리우드 영화에 대해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더 좋은 시너지가 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리웨이와 라주는 제 요청을 흔쾌히 수락했고 우리는 그렇게 한 팀이 되었어요. 각각 다른 배경을 가진 우리가 한 팀이 되었다는 점이 저에게는 정말 흥미로웠어요. 특히 한국에서 온 준우가 과연 한국 영화에 대해 어떤 통찰을 제공해 줄지 기대가 컸습니다. 그는 이 과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았거든요. 팀이 결성된 후 우리는 첫 번째 미팅을 열었어요. 저희는 카페에 앉아서 자신들의 음료와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샌드위치를 테이블에 깔아놓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각 나라의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나라에서 진행되는 영화 산업에 대해 이야기가 먼저 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리웨이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중국 영화 산업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솔직히 우리 중국 영화가 스케일 면에서 진짜 압도적이잖아. 내수 시장이 워낙 크고 영화에 들어가는 자본도 어마어마하지. 한 편 만드는데 수천억씩 투자하는 것도 기본이야. 장이머우 감독 같은 사람 영화를 보면 알잖아. 수천 명 엑스트라에 전투 장면만 해도 얼마나 크고 화려한지. 미국의 헐리우드랑 비교해도 우리 중국이 결코 뒤지지 않아. 리웨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히 중국 영화가 규모와 자본력 면에서 엄청나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죠. 컴퓨터 그래픽으로 보일 만한 전투 장면을 촬영할 때도 실제로 엑스트라들을 모아서 대규모 촬영을 하기 때문에 더욱 생동감이 있는 장면을 담아낼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한다는 것은 명확했어요. 게다가 내수 시장이 크니까 흥행할 가능성도 더 크고 많은 투자도 가능한 구조라는 점에서 그녀가 한 말이 맞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사실 미국의 헐리우드도 자본을 바탕으로 한 블록버스터 영화를 많이 만들어 왔으니 리웨이가 말한 영화 스케일에 대해 크게 이견이 없었어요. 할리우드는 언제나 돈을 많이 들여서 크고 화려한 영화를 만들어냈고 그 덕에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것도 사실이었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본 많은 영화들이 바로 이런 거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래서 리웨이의 이야기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리웨이의 중국 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라주가 웃으며 끼어들었어요. 그는 발리우드에 대한 자부심을 내비치며 이야기를 시작했죠. 맞아. 중국 영화도 크고 화려하지.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우리 발리우드가 전 세계에서 왜 이렇게 사랑받는지에 대해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 왜 전 세계 사람들은 발리우드의 영화를 사랑할까? 그건 바로 발리우드만의 음악과 춤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이야. 발리우드 영화는 그 자체로 한 편의 축제를 감상하는 것이거든. 스토리뿐만 아니라 그 안에 감정과 예술이 다 담겨 있어. 사람들이 그냥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그 감정, 그 필링을 함께 느끼는 거야. 그래서 발리우드는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공감할 수밖에 없지. 그리고 자연스레 어깨를 두둠치 타고 있다고. 라주의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발리우드 영화는 정말 다채로운 음악과 춤, 그리고 감정의 흐름이 영화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잖아요. 저도 몇 편의 발리우드 영화를 봤을 때 스토리뿐만 아니라 그 감정의 강렬함과 춤과 노래에 빠져들었던 기억이 났어요. 라쥐가 계속해서 말했죠. 그리고 발리우드는 희로애락을 다 담아내잖아. 감정을 극대화해서 표현하고 이 넘치는 감정들 때문에 보는 사람들 모두가 영화 속 캐릭터들과 함께 같이 느끼는 거지. 그게 발리우드의 매력이고 전 세계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유야. 라주의 말에 저는 격한 공감을 했어요. 저도 모르게 고개가 위아래로 격렬히 끄덕이기 시작했죠. 라주가 말한 것처럼 발리우드는 다른 영화들보다 문화적 다양성과 감정 표현에서 확실히 차별화되었고 그것이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랑을 받는 이유 중 하나였다고 봐요. 리웨이와 라쥐가 각자의 영화 산업에 대한 자부심을 한껏 드러내고 있을 때 저는 그들의 말에 크게 이견이 없었어요. 둘 다 각자 나라의 영화를 통해 글로벌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저도 할리우드의 자본과 스케일, 그리고 영화의 기술적 완성도가 세계 최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들렸어요. 리웨이가 말한 중국의 넓은 땅덩어리에 걸맞는 거대한 스케일과 막대한 자본, 라쥐가 설명한 발리우드의 감정적인 몰입과 예술적 다양성, 그리고 저 역시 헐리우드의 압도적인 스케일과 최신 기술력에 익숙했으니 한국 영화가 성공한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어요.
한국 영화가 왜 성공했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도 없었던 것 같았고요. 그렇게 우리끼리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도중 저는 준우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저는 준우를 쳐다봤죠. 그런데 준우는 여전히 조용히 우리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듯 했어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팀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죠. 저는 그가 우리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준우가 아직 입을 열지 않았다는 점도 약간 신경 쓰였죠. 저는 준우에게 물어봤어요. 준우, 너의 생각은 어때? 그리고 그때까지 조용히 듣기만 하던 준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 준우의 입에서 뱉은 말은 저에게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죠. 준우는 우리 모두를 차분하게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꺼냈죠. 다들 각자 나라의 영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좋은데 우리 이번 과제 주제가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우리 과제는 한국 영화가 왜 세계적으로 성공했는지를 분석하는 거잖아. 그런데 지금 우리는 각자 나라의 영화 산업에 대해 자랑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어. 준우의 말에 모두가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이야기에 집중했어요. 리웨이도 라쥐도 갑작스럽게 준우의 발언에 눈길을 돌렸죠. 저는 조장으로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과제에서 생각해야 하는 중심에서 완전히 벗어난 내용으로 이때까지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너무 부끄러웠죠. 리웨이와 라쥐의 자랑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저도 그쪽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주제인 한국 영화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이 쪽팔렸어요. 준우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한국 영화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성공한 이유를 생각해보자면 단순히 자본이나 스케일 때문은 아니야. 한국은 사실 내수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아. 그리고 할리우드나 중국처럼 거대한 자본을 쏟아붓는 영화도 많지 않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영화는 국제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 왜 그럴까? 그 순간 우리는 꿀먹은 벙어리가 된 듯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준우의 말을 곱씹어 봤어요. 한국 영화는 스케일이나 자본 면에서 중국이나 할리우드에 비해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영화는 세계적인 찬사를 받고 있는 이유가 진짜 궁금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제시한 준우는 답을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서 소름이 끼치기 시작했어요. 준우가 우리에게 뱉은 말은 논점을 흐린 대화를 바로잡으면서 동시에 주제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기 이전에 자신감을 표현하는 느낌이었죠. 저는 생각했어요. 이 남자, 멋있다. 준우는 잠시 숨을 고르고 우리를 바라보며 이어갔습니다. 한국 영화의 가장 큰 강점은 이야기의 깊이와 사회적 메시지라고 생각해.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 기생충만 봐도 그래. 이 영화는 단순히 재미있는 스토리가 아니라 빈부격차나 사회적 불평등 같은 문제를 굉장히 날카롭게 그려내고 있어. 그게 단순한 오락을 넘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된 거지. 기생충 얘기가 나오자 저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한국 영화는 그냥 즐기는 오락물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 담긴 사회적 메시지와 인간적인 갈등이 전 세계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라는 걸 말이죠. 준우의 말이 점점 더 와 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국 영화는 그런 사회적 주제를 다루면서도 굉장히 감정적으로 몰입하게 만들어. 캐릭터들이 진짜 현실 속에 있는 사람들처럼 느껴지니까. 그게 바로 한국 영화의 차별화된 부분이라고 생각해. 스케일이나 자본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전 세계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점 말이야. 리웨이와 라쥐도 준우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특히 리웨이는 조금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준우의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다는 걸 느끼는 듯했어요. 사실 자본이 많다고 해서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 중국도 그렇고 할리우드도 그렇고 자본을 많이 투자해도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영화는 많지 않지. 한국 영화는 작은 자본으로도 인간적인 이야기와 진정성을 보여주면서 관객을 사로잡는 데 성공한 거야. 준우의 말에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는 단순히 자본과 스케일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는데 한국 영화는 그 외에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었다는 걸 깨달았죠. 이야기의 힘과 사회적 메시지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한국 영화가 세계적으로 성공한 이유라는 점이 확실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봐왔던 한국의 컨텐츠들을 돌아보게 되었는데 하나같이 사회에
메시지를 던지는 내용으로 전개가 되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마침내 준우는 우리에게 결론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제에서는 한국 영화가 어떻게 이런 깊이 있는 이야기와 메시지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달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 자본이나 기술력보다는 한국 영화만이 가지고 있는 독창적인 스토리텔링과 사회적 주제를 분석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 같아. 준우의 말이 끝났을 때 우리 모두는 조용히 그의 말을 곱씹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야 정말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죠. 한국 영화가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이유는 단순히 자본이나 기술이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이야기와 사회적 메시지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모두 그의 말에 빠져들게 되었고 제 눈에서는 준우를 향한 사랑의 하트가 뿅뿅하고 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류웨이가 고개를 들더니 불만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준우, 내 말대로 스토리가 중요하다는 건 이해해. 하지만 솔직히 그게 다는 아니잖아. 아무리 좋은 이야기가 있어도 자본이 없으면 큰 성공을 하긴 어려워. 예를 들어 우리 중국 영화는 어마어마한 자본을 바탕으로 화려한 비주얼과 스케일을 자랑하잖아. 그런데 한국은 그런 큰 자본 없이 어떻게 할리우드나 우리 영화처럼 세계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거지? 난 그게 이해가 안 돼. 준우는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류웨이, 자본이 당연히 중요한 요소야.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야. 큰 자본과 스케일이 있어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가 없다면 큰 성공을 하긴 힘들어. 자, 예를 들어 부산행이라는 영화를 생각해봐. 이 영화는 막대한 자본 없이도 전 세계 관객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 한국산 좀비 영화의 스토리 자체가 보편적인 인간적인 감정을 다뤘기 때문이야. 미국과 다른 나라의 좀비물과는 다르게 캐릭터마다 한국의 정서가 가미되어 있었고 단순히 좀비를 악마라고만 바라보는 시선에서 벗어나서 캐릭터들이 생존을 위해 바이러스와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며 인간으로서의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교감을 이룰 수 있었지. 그 감정이 관객들을 사로잡은 거야. 류웨이가 반박하려는 순간 준우의 말이 이어졌어요. 그의 설명은 점점 더 설득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옥자도 좋은 예야. 봉준호 감독이 이 영화를 통해 환경 문제와 기업의 탐욕을 신랄하게 비판했지. 이 영화도 자본을 크게 들이지 않았지만 세계적인 논의로까지 이어졌어. 관객들이 단순한 오락물이 아니라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영화에 끌린 거야. 준우에 의해 말문이 막힌 류웨이는 조금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어느새 준우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한국 영화가 단순히 자본에 의존하지 않고 그 안에 담긴 인간적인 이야기와 메시지로 전 세계 관객에게 다가갔다는 점에서 감동받기 시작했어요. 정적이 흐르고 모두가 생각에 빠져 있자 준우는 이야기를 더 이어갔어요. 너희들은 오징어 게임을 봤을 거야. 한국의 컨텐츠를 전 세계에 단기간에 알린 이 작품을 너희들이 모를 순 없지. 중국에서도 유사한 내용으로 작품을 만들었으니 너도 잘 알 거야, 류웨이. 오징어 게임은 막대한 자본 없이 제작됐지만 전 세계를 열광하게 만들었어. 왜 그랬을까? 단순히 사람들이 돈과 목숨을 걸고 게임하는 장면이 신기해서가 아니야. 그 안에 담긴 사회적 불평등과 인간의 욕망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 있었기 때문이야. 그리고 한국에서 행해졌던 전통 놀이를 통해 살인 게임을 한다는 설정이 신박하거든. 이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킨 거지. 류웨이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녀는 여전히 의문이 풀리지 않은 듯 보였죠. 좋은 스토리나 메시지라는 건 이해했어. 근데 그래도 자본이 없으면 결국 배급이나 홍보에서 한계가 생기지 않나? 솔직히 말해서 난 정말 이해가 안 돼. 한국은 땅도 좁고 영화에 투자하는 자본도 미국이나 우리 중국에 비해 훨씬 적잖아? 중국은 영화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대규모 마케팅을 펼치고 있어. 그런데 어떻게 한국 영화가 우리 중국 영화나 할리우드 영화보다 더 큰 흥행을 얻을 수 있는 건지 진짜 이해가 안 가. 류웨이의 감정이 드러나자 준우는 잠깐의 망설임을 보이더니 그녀를 쳐다보며 입을 열었어요. 류웨이, 한국은 자본이 적고 시장도 작아. 그런데 그게 한국 영화의 성공을 막지 못한 이유는 다른 데 있어. 류웨이, 중국은 왜 그 많은 자본을 가지고도 세계 영화 시장에서
한국처럼 흥행하지 못할까? 그건 바로 정부의 검열 때문이야. 준우의 말에 류웨이가 고개를 갸웃하며 되물었어요. 검열이라고? 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래, 중국의 정부 검열 시스템은 창작물에 엄청난 제한을 두고 있잖아. 조금이라도 정부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영화는 곧바로 쓰레기통으로 가버리지. 창작물은 원래 작가와 창작자의 상상력을 자유롭게 펼치는 수단이어야 해. 그게 예술이야.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그런데 중국에서는 검열 때문에 자유로운 표현이 불가능하잖아. 준우의 말에 저와 라주는 입을 틀어막았어요. 준우의 말은 촌철살인과 같았죠. 그의 주장은 중국 영화 산업의 큰 문제를 정확히 짚어냈고 우리 모두가 중국에 던지고 싶은 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류웨이가 가만히 있을 리 없죠. 그녀는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검열 때문이라니 그건 너무 단순한 해석 아니야? 우리 홍콩 영화나 대만 영화는 예전에 세계적으로 성공했잖아. 왕가위나 주윤발이 나온 영화들은 지금도 사람들이 기억해. 그건 다 중국 영화의 일부야. 류웨이의 반박에 준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는 준비된 듯한 태도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맞아. 홍콩이나 대만 영화는 과거에 성공한 적이 있지. 하지만 그때는 지금처럼 검열이 심하지 않았을 때야. 그리고 당시의 성공은 중국 정부의 간섭이 적었을 때의 일이잖아. 홍콩과 대만은 아직까지도 중국의 속국이 아닌 자신들의 자유를 외치고 있어. 하지만 상황이 많이 달라졌지. 중국은 속국이라 주장하며 홍콩과 대만으로 검열의 대상을 늘려나가고 있고 중국 내 창작자들이 마음 놓고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지 않아. 그리고 곧이어 무서운 분위기가 연출되었어요. 준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류웨이에게 다가가 눈을 마주치며 중저음의 목소리로 냉정한 질문을 던졌어요. 곰돌이 푸가 중국에서 금지된 걸 기억하지? 시진핑과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말이야. 이런 환경에서 어떤 창작자가 마음껏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검열이 창작을 가로막고 그게 중국 영화가 더 이상 세계적으로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라는 것을 중국인들은 알아야 해. 준우의 논리는 날카로웠고 모두가 그의 말에 아무 말도 못했어요. 류웨이는 결국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오른 듯 보였고 큰 목소리로 준우에게 대답했어요. 그래, 너희 나라는 참 잘났어. 그런데 사실 한국도 우리 중국 것들을 베끼고 있잖아. 넌 그걸 모르나 본데 넌 지금 중국을 상대로 선 넘는 발언을 하고 있어. 류웨이는 준우를 바라보며 불쾌한 감정을 터뜨렸고 우리는 모두 긴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준우는 도리어 자리에 앉으며 은은한 미소를 띄우며 조용히 반박했습니다. 류웨이, 오히려 중국이 한국 콘텐츠를 베끼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 중국이 만든 예능 프로그램이나 드라마를 보면 한국에서 나온 콘텐츠의 제작 일자나 제작 기간과 차이가 나는 것을 팩트로 비교해 볼 수 있어. 누구의 것이 먼저였는지 아주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류웨이의 얼굴은 마치 자신의 국기처럼 붉게 타오르고 있었고 씩씩거리며 준우를 노려보았죠. 하지만 준우는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논리적으로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중국의 한푸나 김치 같은 논란도 있어. 한국에는 역사서가 기록한 명백한 자료들이 존재해. 한국은 오래된 전통과 문화를 이어온 국가고 이를 계승하기 위해 무형문화재 장인들이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있어. 그에 반해 중국인 너희의 역사라고 표명하기 위해선 실질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니야? 인구수가 많으니 다 같이 한마음으로 소리치는 게 아니라 팩트로 덤비라는 말이야. 그 말을 들은 류웨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는 격분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준우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너 두고 봐. 난 절대로 참지 않을 거야. 이 조별과제 난 더 이상 못하겠고 너랑 계속 얘기하기도 싫어. 난 빠질 테니 알아서 해. 류웨이는 분노를 참지 못한 채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카페의 분위기는 험악해졌고 다른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죠. 저와 라주는 류웨이가 나가는 모습을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준우의 행동이 더 대박이었어요. 아무렇지 않은 듯 말없이 샌드위치를 가져가 먹기 시작했죠. 저는 눈치를 보고 있었고 라주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류웨이는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한 것 같아. 준우가 말한 게 사실이잖아.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중국어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 저는 라쥐를 보며 의아해졌어요. 중국어가 문제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궁금했죠. 왜 중국어가 문제라는 거야? 라쥐는 조금 미소를 짓더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중국어는 너무 강하고 듣기에도 조금 거칠어. 특히 영화의 분위기나 장르를 살리는 데 있어서는 그 언어가 영화를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하거든. 우리 인도는 힌디어와 영어의 음악과 리듬을 넣어서 더 매력적으로 들리게 발전시켜왔지. 그 덕분에 전 세계에서 발리우드가 인정받게 된 거고. 하지만 중국어는 이런 매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검열과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해. 라쥐는 준우의 의견에 공감을 표하며 다시 말을 이었어요. 결국 창작자들이 자유롭게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영화가 세계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점에서 한국은 정말 대단해. 검열과 규제가 없는 창작 환경, 그리고 거기에 진정성 있는 이야기가 더해지니 전 세계 사람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 라쥐의 말을 들으며 저는 각국의 영화 산업이 단순히 기술력이나 자본의 문제가 아니란 걸 점점 깨닫기 시작했어요. 각 나라의 창작물에는 언어, 문화, 그리고 그 나라의 자유로운 창작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알게 되었죠. 특히 한국이 사회적 메시지와 진정성 있는 스토리로 세계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분명해졌어요. 남아있던 우리는 힘을 합쳐 조별과제를 완성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영화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주제의식을 명확히 하며 각국의 사례들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 영화의 성공 비결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류웨이가 있을 때 준우와의 대화에서 많은 정보를 도출할 수 있었고, 이 부분을 헐리우드와 발리우드의 관점에서 비교하여 과제를 완성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각 나라가 창작물을 바라보는 시선과 언어적 특성이 어떻게 서로 다른지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미국, 인도, 한국 등 각각의 나라는 영화나 콘텐츠에 반영된 언어의 매력, 문화적 분위기, 그리고 장르의 개성이 전해지는 방식이 각기 달랐고, 그 점이 콘텐츠의 성공 여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메인 주제와 더불어 깨달은 점들에 대한 디테일한 자료도 준비했고, 이를 바탕으로 과제 발표 준비까지 마쳤습니다. 발표 당일, 우리는 준비한 대로 순조롭게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PPT는 준우가 직접 제작했고, 발표는 저와 준우, 라쥐가 각자의 역할을 맡아 차례대로 진행했어요. 발표는 라쥐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는 각국의 언어를 영화라는 장르에 어떻게 녹여내는지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언어와 영화가 조화를 이루는지, 한국과 인도, 미국의 영화에서 감정의 표출과 분위기를 언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비교하며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 준우가 한국 콘텐츠의 강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한국 영화와 드라마가 진정성 있는 이야기와 창작의 자유를 바탕으로 어떻게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는지를 설명했죠. 적은 자본과 적은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반응하는 창작물을 배출해내는 한국의 무한한 상상력에 대해 언급하고, 이러한 부분이 한국 영화의 가장 큰 성공 요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국 콘텐츠가 전 세계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오락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나 인간관계를 깊이 있게 다루며 전 세계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자신들의 사회의 명과 암을 도드라지게 표현하며 관객으로 하여금 인간으로서 옳고 그름을 선택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 콘텐츠의 희귀한 상상력에 대한 놀라움과 상상력을 사회적 메시지로 끌어당기는 힘에 대해 말하며, 이것이 바로 한국의 영화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문화적 매력이라고 매듭을 지으며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발표를 마친 후 우리는 강단의 자리에 앉아 교수님의 피드백을 기다렸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저희 셋을 번갈아가며 보시더니 조용히 앉아있던 리웨이에게 왜 팀에서 이탈을 하게 되었는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리웨이는 감정이 실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중국의 콘텐츠는 이미 충분히 우월합니다. 중국은 초강대국으로 성장했고 창작물에 쏟아붓는 투자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저희는 미국과 견줄 만한 콘텐츠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흥행한 작품들도 중국에선
빛을 보지 못하고 중국에서 만든 작품은 대박이 터지죠. 한국이 우리보다 더 인정받는 것이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컨텐츠는 상품성이 있어야 하고 중국은 컨텐츠로 돈을 많이 벌어요. 저와의 생각이 다르니 팀에서 빠질 수밖에 없죠. 리웨이의 대답에 강의실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은 가만히 듣고 있다가 발표를 한 우리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와 동료들은 얼떨떨하게 인사를 했고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박수를 받으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교수님은 강단에 올라오셔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중국은 말 그대로 초강대국입니다. 내수시장이 활성화되어 있고 많은 중국인들이 자국 내의 컨텐츠를 즐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중국의 컨텐츠를 즐길 수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중국의 검열이 까다롭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오는 컨텐츠의 개수가 월등히 한정적입니다. 중국이 자신있게 세상 밖으로 내어놓은 창작물들은 말 그대로 중국 찬양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 인도 등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교수님의 질문에 강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은 바로 이어서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기생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은 자신의 나라의 수직적인 빈부격차를 풍자해서 자신들의 밑바닥과 우월한 계층 간의 갈등을 묘사합니다. 이런 창작물을 중국에서 만들어서 내보낼 수 있을까요? 중국은 자신들의 나라가 폄하되는 것에 극도로 흥분하는 민족입니다. 약간의 비판적인 시선과 비하 발언이 생기면 이에 대응하는 목소리만 높일 뿐이죠. 교수님의 말은 중국을 향한 날카로운 비수 같았고 강의실에서 교수님의 말씀을 듣는 저는 살벌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교수님은 곧이어 리웨이를 손가락으로 콕 집으며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리웨이, 중국에서 온 당신은 이 점을 심도 깊게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당신은 유학생입니다. 보다 넓은 견문을 넓히기 위해 유학을 결정한 것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자신의 마음속에 뿌리 박혀 있는 사상만 바라보지 마시고 주변을 둘러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중국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물론 창작의 자유가 보장될 때 말이죠. 중국인들이 이걸 깨닫는 순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꼭 인지하세요. 교수님의 말이 끝나자 강의실에 있던 우리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리웨이가 소리를 지르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미국도 한국과 동맹국이니까 한국 편을 드는 거군요. 내가 이 대학에 돈을 쓸어 온 것이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더 이상 수업을 듣지 않겠습니다. 뻑큐, USA, 리웨이는 분노한 채 강의실을 떠났습니다. 모두가 그 장면을 지켜보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강의실은 고요해졌고 교수님은 잠시 한숨을 쉰 후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중국은 아직까지 자신의 나라에 대해 우월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물론 몇몇의 중국 학생들은 이를 인지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하지만 뿌리 박힌 중화 사상을 개선하지 않으면 도태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모습을 보고 어떤 점을 배워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배우지 말아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교수님이 강의실을 나가자 저와 준우, 그리고 라쥐는 서로를 바라보며 수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벼운 마음으로 근처 패스트푸드점에 들러 음식을 시켰어요. 음식을 먹으며 준우가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리웨이에게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 조금 감정적으로 대했던 점이 미안해. 저와 라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준우, 내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리웨이도 그런 걸 받아들여야 하는데 오히려 감정적으로 반응한 건 그쪽이었어. 제가 먼저 말했죠. 라쥐도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 오히려 내가 사과할 필요는 없어. 리웨이는 자기가 고집을 부린 거지. 하지만 준우는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아 보였습니다. 그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리웨이가 나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을 거야. 내가 조금 더 신중하게 말했다면 이렇게까지 상황이 안 좋아지진 않았을지도 몰라. 난 유학생이 타지에서 겪는 외로움을 알고 있으니 리웨이도 분명 힘들 거야. 그녀를 만나서 다시 이야기해보고 싶어. 준우는 그렇게 말하고 저희에게 양해를 구한 후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와 라쥐는 어이가 없었죠. 준우가 그렇게 냉정하게 토론했던 리웨이를 품어주려고 하다니.
그 마음을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때 라주가 갑자기 테이블을 탁 치며 말했어요. 이래서 한국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야. 감정이 격해져도 결국 화합을 위해 먼저 손을 내미는 행동을 하는 게 한국 사람들이잖아. 이런 점이 한국 영화나 콘텐츠에서도 많이 드러나잖아. 위험에 처하면 도망가는 건 항상 외국인들이고 한국인들은 다시 구해주기 위해 목숨을 내던져. 이제야 이해가 돼. 한국은 정말 대단한 민족이야. 준우, 겁나 멋있어. 라주의 말을 듣고 저도 얼굴이 화끈해졌어요. 미국은 불의를 마주하면 피하거나 도망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반면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불의에 맞서 싸우는 장면이 무수히 많이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그런 장면들이 인간으로서 선의의 행동이기에 인상 깊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준우가 멋지다고 생각하면서도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준우를 통해 한국이라는 민족을 마주하게 되며 한국이 새삼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학기에는 기필코 한국어 수업에 수강 신청에 성공해서 한국어도 배우고 한국으로 여행도 가고 싶어졌어요. 전 세계인의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는 한국인 여러분 사랑합니다. 앞으로 많이 배울게요. 고마워.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중국을 향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파쿠르, 차이 나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